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9번째 수필은 누나야 입니다. 10여 년간 써온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요. 고향 동네 동생이 소식을 듣고 카톡을 보내왔지요. 10대 때 이후로 만나지 못하고 60대가 되었는데 말이죠. 누나야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누나야라는 정겨운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었는데요. 고향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고향이 생각나고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봄처럼 여린 푸른 빛이었지요. 제 텃밭에서 찍은 봄빛 사진도 구경하시고요. 누나야. 일상의 글을 싣고 있는 카페가 내게 있다. 그 카페를 내 고향집처럼 수줍게 드나드는 고향 동생이 있다. 영란이다. 어릴 적 그녀는 고향 동네 입구 산 중턱에 살았다. 앵두나무와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는 우리 집 안뜰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매년 앵두가 붉게 익어가고 감이 주먹만하게 주렁주렁 익어갔다. 그때마다 침을 흘렸고 부러워했단다. 그녀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과일 나무들이 어렸다. 먹을 것이 귀한 때였다. 나는 구두쇠였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딱 앵두 3개라는 수필을 나는 썼고 그녀는 읽었다. 고향 동네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굴뚝 연기처럼 아련한 냄새가 난다고 전화로 카톡으로 박수를 쳐 주었다. 그녀의 우렁찬 박수 소리에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 즈음 10여 년 동안 써온 글들을 모아 수필집과 시집을 한 권씩 냈다. 책을 보내주었더니 혼자 읽기에는 아깝다고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단다. 영미, 영자, 영랑이에게도 책이 전달되었다. 책을 읽은 셋째 동생 영랑이가 고향 동네 친구였던 한중이에게 전화를 하였단다. 찬미 누나를 기억해? 수필집과 시집을 내셨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중은 내게 카톡을 보내왔다. 누나야, 저 기억하세요? 한성이 동생 한중이. 그럼 한중 기억하고 말고 어제 만났던 것처럼 생생하다. 나하고는 5살 차이인 남자아이였다. 얼굴은 갸름하고 눈은 왕방울만하고 코는 오똑했다. 그 당시 둥구스름하고 납작한 보통의 아이들 얼굴과는 달랐다. 나이 차이 때문인지 잘 어울려 놀지는 않았다. 방학이면 외할머니 댁인 우리 집으로 놀러왔던 서울 조카들과 놀았다. 달 밝은 밤이면 동네 아이들이란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동네가 떠나가라 숨바꼭질 놀이를 했던 기억 속에
그 애가 있다. 몸피가 작기도 했지만 찾기 어려운 곳에 숨는 재주가 남달랐다. 마르고 영리한 아이였다. 우리 집 바깥 마당을 지나고 아내를 눈물짓게 했던 술주정뱅이 임씨 집 바깥 마당을 지나면 그 애의 집이 산자락 한쪽에 없는 듯 있었다. 처음에는 한 칸 방과 부엌으로 조촐했던 집이었는데 나중에 바깥채를 지어 번듯해졌다. 감나무가 없어 늘 우리 집 감나무를 부러워했다. 그의 아버지가 신품종 감나무를 심어 감들이 주먹보다 크게 열렸을 때 내게도 부러움이 생겼다. 우리 집 감은 토종이라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씨가 조용하고 행동이 얌전하고 음식 솜씨가 맛깔스러워 내 어머니가 늘상 칭찬하던 아주머니가 그 애의 어머니셨다. 그 애처럼 잘생기신 얼굴에 골격이 굵직하여 힘이 장사인데다가 성격이 시원시원하여 무슨 일이건 거뜬하게 마무리 짓는 부지런한 아저씨가 그의 아버지셨다. 바깥마당이 더러워진 것을 싫어하던 나는 내 키보다 훨씬 큰 커다란 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는 했다. 그때마다 동네 사람이 들을 만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칭찬을 해 주셨다. 친구네 집이건 이웃집으로 놀러가는 일을 나는 어려워했다. 수줍음이 많았다. 옆집에 같은 또래 정주가 살았지만 그녀 오빠가 결혼을 하고 새 언니와 함께 살고부터는 놀러가는 일이 뜸해졌다. 활달한 정주가 우리 집 대문간에 서서 놀자라고 소리치기를 기다렸다. 걸음 걷는 것을 보면 씩씩하고 활달해 보이는데 수줍음이 많은가 봐요. 정주 새언니가 말씀하셨다. 맞다.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였다. 그런 내가 그나마 어렵지 않게 놀러갔던 집은 바로 그 애의 집이었다. 조용조용하면서도 우습게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시는 아주머니는 편안하였다. 안타깝게도 아주머니는 병약하여 어느 날 정준의 마실을 가서 마루를 올라서다가 쓰러지셨던 것으로 들었다. 나보다 3살 아래였던 그 애의 형은 나하고 생각의 온도가 같다거나 할까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감추는 게 없이 솔직 담백한 그 애의 누나는 내 답답한 성격과 달라서 재미있고 좋았다. 아저씨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던 아저씨의 연세가 벌써 86이시란다. 그 애가 모시고 살고 있단다. 외출할 때에는 손을 잡고 다니고 목욕탕에 함께 가서는 등을 밀어드린단다. 늙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사진을 내게 보내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안성맞춤인 사진이었다.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해서 누구보다 일찍 결혼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때가 22살이었단다.
35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결혼하여 손자까지 있단다. 작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기도 하단다. 내 책을 회사 휴게실에 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한단다. 고향 동네 누나 책이라고 말이다. 세상에 장난스레 온몸을 흔들며 웃어 제끼던 그 철부지 꼬맹이가 제 세상을 자랑스럽고 견고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누나야,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지금쯤 교수가 되셨나요? 뜨끔했다. 헛 웃음이 나왔다. 교수라, 내가 그렇게 공부만 했던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공부만 했다기보다는 미련하리만치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최선의 노력은 했다.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들여다보았다. 학교와 자취방을 오갔을 뿐 텔레비전도 없었고 여행을 다닌 적도 없었다. 가족이나 친척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적었다. 국내 정세나 세계 정세 또는 스포츠 등 시사 문제를 푸는 시험이 있었는데 아는 게 없었다. 다행하게도 이름을 쓰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하루 종일 우울했다. 제 우물을 벗어나지 못한 한 마리 개구리였다. 학교 시험 점수는 좋았지만 중학교 입학시험은 떨어졌다. 수능 점수는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을 맞던 서울 사촌들보다 못하였다. 여발한 듯이 세상에 내놓을 결과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였다. 어쩌누 교수는 못 되었네. 애 낳고 살림하는 아줌씨로 살고 있지. 시집과 수필집 낸 거 알고 있지? 읽어볼래? 그럼요, 그럼요. 아마도 밤새 읽을 거예요. 저도 읽는 거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밤새 읽는다는 그 말,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세상 천지에 이보다 황홀한 말은 없다. 고향 같은 다정한 말이다. 책을 받아본 적은 많지만 나는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다. 말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다 해도 정말 밤새 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열심히 읽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아니었다. 책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아래쪽과 같은 장문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공들여 책을 읽은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다. 독자가 이처럼 열심히 책을 읽었다는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을 향한 최고의 박수요 격려다.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지금까지도 난 우리 동네 이름이 옷골인 줄 알았어요. 동네 한가운데 있던 우물 말이에요. 그 우물물 마시면 옷 올린 사람이 낫는다고 해서 옷골인 줄 알았어요. 옥처럼 맑은 물이 나와 옥골인 줄 몰랐어요. 누나 수필집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누나는 오줌 싸게 였네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줌도 잘 쌌네요. 찬이 형님께서 법정 스님이 되시고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하시던 찬태 형님은 병으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영란네 집 앞 느티나무도 생각나요. 눈안의 뒷뜰에는 감나무와 앵두나무가 많았지요. 그때 누나가 영란이만 앵두를 따준 게 아니라 내게도 앵두 따줬어요. 그때 그 앵두 맛은 지금의 어느 과일보다도 맛났어요. 술을 좋아해 매일 술에 취해 마누라 울린 임씨가 바로 우리 옆집에 사셨고요. 정주 누나는 누나 친구고요. 6살짜리 누나가 스트레스 받은 바로 그 3살짜리 조카는 영진이 누나고요. 누나야, 나도 발가벗고 멱 감고 뛰어놀던 내 고향 서구리 옥골 어찌 잊으리요. 누나 수필집을 읽으면서 알게 된 누나네 가정사부터 일상들. 읽는 동안만큼은 모든 잡념 버리고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잠시나마 옛 고향 생각으로 기분 좋게 해준 누나 수필집이 있어 나 임한중 좋아라. 한중이가 이렇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다. 거기다가 한 말 더 붙였다. 누나야, 동탄 오산 쪽으로 오실 일 생기면 전화 주세요. 제가 앵두값 해야죠. 그래? 앵두값? 그래, 좋구나. 고향집 뒷뜰에 앵두나무가 떠오른다. 건너방 옆쪽에 앵두나무 5-6그루가 늘어서 있었다. 분홍빛 꽃과 붉은빛 앵두로 눈길을 끌었다. 우리 집 대문간을 들어서면 한눈에 보였다. 동네 조무래기들이 대문간을 기웃대는 날이 많았다. 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누군가 농기구를 빌리기 위해 또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우리 집 대문을 넘어설 때가 기회였다. 슬금슬금 뒤따라 들어와서는 앵두나무 쪽으로 은근슬쩍 끼어들었다. 딱 한 주먹씩만 따가는 거다. 그 작은 손으로 한 주먹이라. 나는 구두쇠였고 인정머리가 없었다. 실컷 앵두를 따먹지 못하고 뒤돌아서던 조무래기들 얼굴이 떠오른다. 그 작은 입에 얼마나 흥건하게 침이 고여들었을까. 문득 생각날 때마다 미안해지는데 한 주먹 얻어먹은 앵두값을 하겠다니. 동생아, 책을 공들여 읽어준 것만으로도 앵두값 이상이야. 고향의 정겨운 목소리로 불러준 것만으로도 앵두값 이상이고 말고. 내 목소리가 쟁쟁하구나. 누나야, 누나야.